프랜차이즈의 이제 전반적인 역사를 좀 보면 프랜차이즈가 확산된 거는 미국에서부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유럽에서 권리를 주는 행위 그런 부분들이 신기했고 또 그렇게 신기한 내용들을 미국인들이 이주하면서 바로 상업적으로 도입을 한 거죠. 또 프랜차이즈 법을 도입한 것들도 미국이 좀 빨랐던 거예요. 그냥 역사적으로는 1850년 미국에 이제 미싱 회사가 있었는데 싱거라고 하는 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재봉틀인데요. 저게 이제 싱거라는 저 용어 브랜드를 붙이고 판매하면 이 장비를 만드는 방법이나 공급하는 거, 납품하는 것까지 다 도와줬던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청바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외투, 작업복 이런 것들을 미국인들은 스스로 DIY 개념으로 만들어 입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장비 욕심들이 많아졌고 또 개인이 쓴다기보다 고쳐주는 서비스들이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펌이나 리페어 해주는 구조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요가 막 많아지니까 배달하는 것들이 이제 땅덩이가 넓으니까 번거로웠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건이랑 영업하는 거, 뭐 수리하는 방법, 부품 교체하는 거 이런 거 알려줄 테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좀 붙이고 나가자. 네, 이렇게 시작했던 게 프랜차이즈의 확산 시점인가 봅니다. 그 이후에 뭐 맥도날드나 KFC, 던킨도너츠 이런 중대형 프랜차이즈들이 확산이 됐고 국내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서공동에 롯데리아가 있었대요. 네, 당연히 못 봤어요. 저는 소공동에 이게 있었는지 첫 점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한 건 올림픽 88 올림픽 이후에 외국인들이 와서 뭐 특이한 거를 막 먹는데 규격화돼 있는 걸 먹더라. 이제 그런 걸 보고 신기하다.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서 확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국내 프랜차이즈는 거의 피크까지 온 것 같아요. 꽉 찬 것 같고 요즘은 이제 조그만 동네 구멍가게 예전에 얘기하던 그런 작은 매장들은 다 사라졌고 이마트 24 다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고 CU 들어온 것 같고 이제 브랜드 안 붙이면 프랜차이즈 안 붙이면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실정까지는 온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는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르겠지만 벤처 기업을 경영한 입장에서는 되게 전투적인 시장 진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칸 더 가보면 이제 프랜차이즈의 역사 뭐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 미국에서 가장 붐이 많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럼 미국에서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붐이 있었냐? 뭐 미식만 재봉틀만 많이 프랜차이즈가 된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프랜차이즈라는 것들이 품질 관리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품질 지각을 해야 되니까 같은 곳에서 나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뭐 휘발유, 가스, 그 석유 산업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브랜드, 청량음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붐이 일어났다고 하고 미국에 이제 출장 많이 다니신 분들은 텍스코라는 곳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주유소, 가스 충전소인데요. 여기에 가면 뭐 차를 주차기에다 세우고 그다음에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푸드마트라는 데가 안에 있는데 저기 들어가서 결제를 하고 나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그럼 두로 가면 이제 가스를 넣으려고 가스를 충전하려고 저 매장에 들어가면 결국은 또 다른 쇼핑을 하게 되는 또 장거리 이동을 하다 보니까 뭐 커피 마시는 거 그냥 간단한 음식 섭취하는 거, 뭐 졸릴 때 먹는 거, 뭐 이런 물품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유통 채널이었던 거고.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어느 집 자동차를 샀더니 뭐 바퀴가 빠지네, 뚜껑이 열리네, 비가 새네 이러면 그거 완전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브랜드를 중심으로 구매하면 마음의 상처를 덜 받는다, 손실이 덜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이제 브랜드하고도 나중에 프랜차이즈가 연결이 되고, 또 음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광주역에서 먹는 스타벅스 커피랑 서울역에서 먹는 스타벅스 커피랑 산도나 쓴맛 정도가 다르다면 그건 좀 웃기잖아요. 그 품질 관리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음료를 만들면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이제 뭐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러면 탄산수가 나오는 동네에서 아메리카노를 끓여주면 그거 맛 되게 특이할 것 같아요. 좀 평상시에 먹는 거랑 다를 테니까. 이럴 때 이제 품질 관리가 안 돼서 규격화하는 작업들,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프랜차이즈랑 잘 맞아떨어지고 1900년대 이후 초창기에는 3차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정보화, 전산화가 됐었고 그 앞단이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컨베어 벨트가 운영이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로 대변이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품질 관리, 체계화 그러면서 같이 병행됐던 게 뭐 다른 지역도 똑같이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에 확산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서울에서 뭔가 기획을 하고 제조나 뭐 생산은 뭐 광주에서 하고 뭐 선적은 목포에서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된다면 그 업무가 동시대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동시간대. 네, 그러면 다 각자 멀리 있지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시차가 생기면 저는 지금 여기서 막 회의하자고 하는데 텍사스 쪽에서는 지금 막 잘 시간이다. 그러면 생활이 바뀌잖아요. 네, 이런 거는 프랜차이즈를 동시간에 하기에는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프트 시키고 그 다음날 받아서 그 정보를 또는 그 자원을 실시간 리얼로 관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운영만 잘 되면 되게 신기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광주역에 가서 뭔가를 먹었어요. 근데 맛있다. 서울에 와서 저녁 때 그 똑같은 거를 프랜차이즈 매장에 들어가서 먹으면 동일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재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중간 단계에 프랜차이즈가 이제 진화하면서 좀 바뀐 것들은 품질 관리만 하는 거로 쭉 갔다가 이건 아니다. 품질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가맹을 하게 되면 수익이 생긴다는 거를 증명해 주거나 입증해 주자라고 하면서 사업형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으로 약간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경영 지도를 해준다던가 운영 방식을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가끔은 뭐 요리사를 본사에서 파견을 해서 그 몇 주 또는 며칠 기간 동안에 안정화 작업을 해주는 거죠. 핫하게. 예를 들면 백종원 아저씨가 하시는 무슨 매장을 하면 처음 가맹한 백종원 아저씨가 와서 며칠 요리를 막 해요. 그럼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온 거잖아요. 그래서 막 줄을 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주방에 있는 스태프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주겠죠. 이렇게 요리하면 되고 뭐 빨리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 그런 게 전수가 되면 사람들은 저 식당 안에 주방 안에 백종원 아저씨가 있을 수 있다. 라는 환상으로 오고 또 맛이 있을 때 먹어본 거하고 없을 때 먹은 거하고 구별이 안 되면 만들어 준 건가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입소문을 내는 거죠. 그 집 진짜 맛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확산이 되니까요. 또 수익이 생기는 비율만큼 가맹비 외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맹본부 프랜차이저 입장에서는 도랑치고 애기 잡는 거죠. 미꾸라지 잡는 거죠.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광고비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다 보니 가맹비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또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중기 프랜차이즈 산업이 전환이 됐습니다. 또 그렇게 되는 게 당연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에서 상황을 보면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프랜차이즈가 약간은 특허 이전, 기술 이전, 라이센스 사업하고 상당히 유사한데요?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가 지재권과 관련된 걸 봤었으니까. 근데 그거랑 좀 다른 거는 한 차원이 조금 높다고 봐야 돼요. 라이센싱은 기술이나 아니면 노하우들을 전달해주는 정도. 그러니까 목적이, 전달의 목적이 있는 거라면 프랜차이즈는 수익이 목적인 거예요. 사업이 목적이고 서비스가 목적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면 좀 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좀 더 수익이 많이 날까? 또는 본사만큼 안정적으로 빨리 올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마라톤 할 때 러닝메이트 같은 거겠죠. 잘 뛰어주다가 마지막 골이 날 때는 본인이 들어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주는 프랜차이즈가 체력이 되니까 그렇게 따라가 주는 거죠. 네, 요게 라이센싱, 특허라는 개념하고 프랜차이즈하고 다른 부분이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이라는 거를 프랜차이즈 과목에다가 같이 붙인 이유가 라이센싱은 제조와 관련된 것들이 좀 강력해요. 노하우, 제조 노하우, 서비스 노하우 이런 것들, 운영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프랜차이즈는 그 기능을 활용해서 어떻게 수익화를 만들까? 부가가치를 어떻게 만들까? 라는 거에 좀 더 해박한 정보와 해박한 경험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라이센싱보다는 한 차원 위가 프랜차이즈다. 그러면 라이센싱 하는 걸 프랜차이즈로 할 수 없나요? 네, 그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안엔 당연히 라이센스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레벨이 다른 용어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뒤에 제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살펴볼 겁니다. 현재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것들 정부에서 아까 가맹과 관련된 법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률이 지정이 되면 규정상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정부의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3년마다 하고 있답니다. 18년에 했으니까 내년 정도에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할 텐데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약간 지금 시점으로는 좀 오래된 듯 보이는 것들일 거예요. 3년마다 하다 보니까 맨 앞에 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의 내용들까지만 지금 공개가 돼 있는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긴 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과정은 다 함축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자료를 좀 공개해 보면 가맹본부의 주 수입은 물류마진, 그다음에 로열티가 11% 정도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아까 앞서 살펴봤던 사업형 프랜차이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초창기에는 로열티를 받는 가맹비를 받는 구조로 이걸 사업을 또는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닌데 프랜차이즈들이
이제 가맹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저 이거 간판 써도 되나요? 이 브랜드 써도 되나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맛을 똑같이 내야 되니까 사용하시는 소재 물건들 알려주시면, 구매하시는 곳 알려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똑같이 만들게요. 뭐 목포 홍어다. 그러면 부산에서 홍어를 잡아서 삭히면 목포 홍어 맛이 나냐? 뭐 그렇지 않을 거고, 부산 어묵인데 부산에서 먹는 거하고 인천 뭐 을왕리에서 어묵을 만든다 그러면 그 맛이 또 같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인천에 사시는 분이 부산에 가서 여기 넣는 물고기들을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가공해 갖고 어묵을 만들어 팔아도 되겠나요? 그러면 뭐 그래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부산에서는 한 꼬치에 500원인데 인천에서 한 꼬치에 뭐 원료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싸니까 한 꼬치에 5,000원이다. 그러면 이제 또 고객들은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살 때 좀 많이 사가지고 보내줄게. 그럼 많이 사면 가격이 당연히 떨어질 테니까 교섭력이 좋아질 거고, 또 그 좋아진 교섭력의 이윤만큼을 물류로 전환시키면 사실 똑같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풀어가면서 물건들, 식재료나 원료들을 공급하는 비용으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 게 중기 프랜차이즈의 모습이에요. 딱 데이터로만 봐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로열티랑 물류 마진들 보면 외식업은 88%니까 원재료 공급하는 게 거의 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뭐 만약에 마사지 샵을 한다. 그러면 노동력이 메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르치는 거, 훈련시키는 거가 중요하지. 뭐 기구를 뭐 비싸게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뭐 마사지 오일을 제공한다거나 뭐 그게 큰 돈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는 로열티에 대한 비중, 뭐 약손명가 프랜차이즈를 가입하면 똑같은 마사지를 하는 건데 동일한 사람이 한 사람이 약손명가 매장에서 할 때는 20만 원, 뭐 길거리에 베드에서 하는 거는 5만 원. 똑같은 거지만 보증이 좀 다르겠죠. 대신 오일을 똑같이 쓰거나 유니폼을 똑같이 입고 그렇게 하는 거는 감염법 위반입니다. 약정이 그렇게 돼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비율이 바뀌는 거고, 도소매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만약에 CU 매장을 운영하는데 CU 매장에서는 특정한 커피를 판매하지 않는다 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가 팔면 가맹 위반이니까 해지될 거고, 그러다 보니 주는 물건들을 주로 판매하겠죠. 본사 입장,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대량으로 왕창 사서 한꺼번에 뿌릴 수 있으니까 도소매업이나 외식업에서는 되게 유리할 텐데, 그래도 도소매 쪽에서는 이제 품질에 대한 사고 대응이나 고객들에 대한 클레임 대응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럴 때는 관리 시스템에서 로얄티로 또 교육비로 커버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외식은 보시는 것처럼 가맹료 중에 교육비가 한 5%, 거의 6%선 되고, 도소매는 사실 배울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2%. 이런 게 이제 숫자로 바로 보이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은 만약에 제가 헬스장을 가맹하겠다 그러면 각 기구에 운동하는 방법, 근육 부풀리기 위한 특정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교육비가 좀 높죠. 거의 3배 이상이니까 많이 들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저 교육을 물류 쪽으로 쓱 갖다 놓으면 한 70%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물류로 안 되면 교육으로 커버하는구나.
네, 이렇게 보시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가맹계약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서 이제 한 11%, 한 15%, 또 심하면 30%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가맹비 평균 이제 비용이 얼마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실태조사에서 나왔더라고요. 한번 가맹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지금 브랜드당 하고 있대요. 그리고 교육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500이잖아요. 거기 이제 보증금, 만약에 제가 약정을 걸어놓고 약속대로 안 하면 저 보증금이 날아가는 거니까 그 리스크를 한 600만 원 정도 놓은 겁니다. 그러면 보통 가맹하려면 2천만 원 정도 금방 사라진다까지는 아실 거잖아요. 당연히 뭐 물류나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은 프랜차이즈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천만 원 정도에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보통 가맹은 평균 한 2년 또는 뭐 3년 이렇게 약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 연장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게 되니까 그 연장하는 거는 한 1년 반마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만 봐도 많은 기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가맹을 하고 연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맹비 비용 평균들을 보면 서비스업이 좀 가격이 높잖아요. 그건 이제 물류 비용에서 많이 못 빼니까 처음에 초기에 가맹 비용을 좀 많이 받는 거고, 보증금 위약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건 도소매에 보증금 비율이 높아요. 그 얘기는 물건을 쟁여놓고 만약에 사업을 접어버리겠다 그러면 회수해 가야 되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CU를 가맹했는데 한 6개월 하다가 못하겠어요. 가맹 포기. 그러면 물건들 뭐 팔던 거, 유효기간 막 다가오는 거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를 본사보러 가져가라. 난 모르겠다. 그냥 길거리에 내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만약에 시비를 걸면 대략 황당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보증금에서 까고 그 비용을 물건을 다 사게끔 또는 다 갖다 달라고 하던가 문 앞까지 가져오면 돌려주겠다. 그 물류 비용은 어떻게 하냐? 그건 모르겠다. 페널티인 거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도소매 쪽에 보증금 비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 보실 수 있고, 또 서비스업은 당연히 뭔가 기능을 배워야 되니까 교육 비용들이 좀 높더라. 이게 요즘 큰 대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500만 원, 네, 500만 원이면 월 그래도 50만 원씩 교육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거의 대학교 한 학기 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하나 있고, 그냥 공통적으로 한번 계약하면 2년 정도씩은 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2년 내에는 수익으로 전환을 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2년간 잡아놓는 거죠. 또 거꾸로 얘기해 보면 사업 시작하면 1년 내에는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의지도가 되게 높을 것이다. 그게 2년. 그리고 안정화되면 간판가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사업이 잘 되면 편하면 다시 갱신하는 거죠. 네, 그 갱신할 때는 또 2년을 안 하고 조금 짧게 하더라. 그 얘기는 모두가 다 갱신하는 게 아니라 접는 경우들도 있더라 라는 거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이 제일 불편한 건 수익이 많이 나면 독립해버리고 수익이 안 나면 폐점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약간의 수익이 나게끔 하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좀 하죠.
그 충성도를 계속 높이게 하는 것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면 약간씩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